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시내 면세점을 놓고 출사표를 던진 7개 기업과 지역 상권을 조망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동대문 상권을 겨냥한 권미경 SK네트워크스 면세사업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쇼핑의 메카 하면 네. 단연 동대문 상권일 텐데요. 네. 하지만 90년대 전성기와 비교하면 최근에 많이 좀 침체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동대문 상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손님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모시고 가는 곳이 동대문 시장 였었는데요. 크게 보면 거평 프레아타운 두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근처에 평화시장까지 있어서 그렇죠.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권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2003년, 4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중에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값싸면서 이런 저렴한 브랜드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익숙하신 그런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동대문 상권이 점점 이제 위축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제 동대문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있어서 바로 이 지점에 타겟을 삼고 SK 네트워크스는 이번에 이제 면세점 부지로 이쪽 동대문 상권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생의 정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2의 동대문을 부활시키겠다. 아마 그런 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면세점 후보지로 SK가 선택한 곳 바로 그 캐레스타라고 하는 옛날 거평 프레아 자리입니다. 네. 네, 어떤 선택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곳을 선택하게 된 거는 조금 아까 동대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저희는 동대문이 제도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도매시장이자 패션 메카였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또 스파 브랜드의 입성으로 인해서 좀 주춤했었죠. 근데 3, 4년 전부터 서울 그 디자인 프로젝트와 그렇죠. 함께 동대문이 이제 DDP가 오픈함으로써 예. 굉장히 도약을 했고요. DDP의 성적표를 보자면 정말 글로벌 랜드마크로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800만이 다녀갔고요. 또 저희 유통을 하는 입장에서는 샤넬, 오메가, 이상의 이벤트와 전시들을 했었고 지금도 네. 디올 행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급부상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저희는 이곳을 택했고요. 첫 번째, 그거는 동대문에 대한 얘기고요. SK가 이곳을 택하게 된 거는 우선 관광객이 지난해에만 해도 650만 이상이 오셨습니다. 이 동대문 지역에? 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그 관광객께서 보면 2030 세대가 73%고요. 네. 네. 거기에다 또 여성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즐기지만 쇼핑을 즐겨야 되는데 면세점이 없습니다. 네. 근데 또 놀라웠던 건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재방문할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곳이 이 동대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곳이 가장 적합한 앞으로 사업성이 있는 그 입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캐레스타를 왜 택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물론 저희 자사 건물이나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고객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캐레스타 빌딩은 반듯한 960평 규모의 네. 5개층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층서부터 바로 10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가 5대나 있습니다. 예. 거기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주정차 시설이 이 사이트 내에만 해도 33개의 대형 버스 주차장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이 또 굉장히 최적지가 아닐까. 네, 사실 경험 면에서 23년 동안 로컬 면세점을 네. 운영했기 때문에 네. 상당한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 공간. 이 부분이 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걸
보완할 만한 무슨 대책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 부분 처음부터 많이 고려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개의 대형 주차장이라는 거는 아마 사내문 안에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33대를 항상 주차할 수 있고 정차할 수 있다고 하면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고객들을 정차 내릴 수 있고 태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자부하고요. 저희가 300m 반경 안에 또 120개의 공공주차장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네. 그것도 또 모자랄까봐 5분 거리 내에 200개의 주차 시설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동대문에 어떤 교통체증을 유발할 일은 없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네, 동대문 이번 면세점 입찰 전에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14곳 가운데 지금 5곳이 동대문을 네.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K 네트워크스만의 특별한 어떤 전략 있다면 네. 어떤 걸까요? 예. 저희의 차별화된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면세점 3.0이라고 천명을 했는데요. 네네. 그 3.0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품, 경험, 서비스입니다. 네네. 상품은 저희가 23년간 워커힐에서 정말 시계보석과 국산품을 특화한 매장으로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그걸 10분 활용해서 저희 매장의 스페이스의 50%에 달하는 2,000평을 국산품으로 구성을 하려고 네. 하고요. 그 국산품을 통해서 주변의 그 소상공인들의 그 패션이라든가 젊은이들의 패션이라든가 또 많은 그 K 패션 뷰티를 넘어서서 K 라이프, K 디자인, K 킵스까지 구성을 다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과 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매장 내에 고객들이 정말 그 쇼핑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콘텐츠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저희는 거기에다 또 이런 방송 현장도 집어넣으려고 네네. 하고 있고요. 서비스는 저희 SK만이 할 수 있는 ICT 기반의 그 매장 내 고객들에게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쇼핑에 줄 서지 않고 네. 또 어깨 부딪히지 네네. 않고 간편 쇼핑, 간편 결제, 간편 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을 저희가 개발을 합니다. 네. 있습니다. 이미. 모바일도요? 네. 예. 저희 그룹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고객들한테는 모바일 원패스라는 또 앱을 제공해서 물론 저희가 와이파이는 제공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에서는 SKT의 장점을 그렇죠. 활용하겠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SKT와 SK 플래닛에서 네. 이미 그런 기반들 고객 중심의 플랫폼들을 다 개발해 놨거든요. 그거를 전부 엮어서 모바일 원패스라는 앱으로 주변 상권을 같이 엮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상권의 소상공인들의 그 먹거리, 네. 볼거리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요. 또 실제로 그걸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한 단계 나가서 저희 구매 고객에게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네. 네, 전통시장 저희가- 상품권이죠. 예. 저희가 예상하는 게 적어도 5년간 300억 이상은 제공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실제로 그럼 그 고객은 그걸 받아서 주변 상권과 연결된 그 모든 모바일 원패스의 정보를 가지고 나가서 먹거리, 볼거리, 입을거리까지 쇼핑에 실제 연계가 돼서 네. 실제로 이게 저희 모바일 원패스는 정말 상생의 고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 상권 얘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주변 상권,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 재래시장들이 많이 네.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반응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마 뭐 관세청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크게 두 가지다. 입지, 이제 교통 문제하고 상생을 거의 포인트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SK 네트워크스의 뭐 경영 능력이야, 면세점 운영 능력이야 증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아마 이 상생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저는 그 모바일 원패스, 온누리 상품권을 실제적으로 주는 이번 제안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유커들이 그걸 가지고 근처에 이제 쇼핑 다 한 다음에 평화시장 같은 데 들려서 좀 먹을 걸 사 먹을 수가 있는 일종의 쿠폰 같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세청도 상생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모바일 원패스라든가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매입해서 주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동대문에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를 물은 그리스 국민투표가 끝나고 현재 90% 이상 개표가 진행됐는데요. 반대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더 이상의 재정 긴축을 감내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버즈 기자입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던 사전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제 실시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견이 찬성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Είναι μια σαφής απάντηση του ελληνικού λαού. Δεν σηκώνουμε πλέον άλλα μέτρα. Δεν σηκώνουμε πλέον άλλη λιτότητα. Που κερδίσαμε, είμαστε Έλληνες, κερδίσε το δίκαιο για αγανάκτηση του κόσμου. 반대표가 많을수록 유리한 위치에서 채권단과 협상할 수 있다던 치프라스 총리의 호소가 통한 겁니다. 그리스 정부는 투표 결과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채권단과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Με αυτό το εργαλείο, με αυτό το όχι, θα τίνουμε χείρα βοηθείας, χείρα συνεργασίας προς τους εταίρους μας. Θα τους καλέσουμε έναν να βρούμε κοινό τόπο. 치프라스 총리가 IMF와 빚 탕감 협상을 벌이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채권단과의 협상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스는 지난 30일 IMF에 우리 돈 2조 원을 갚지 못해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에 놓였고 IMF는 그리스 경제 위기를 해소하려면 추가로 74조 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버들입니다. 네, 그리스 국민투표 얘기해보죠. 곽수정 경제학 박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스와 유로존, 운명을 가를 그리스 국민투표가 끝났는데요. 네. 결국 반대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결론? 예상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 반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결과를 보면은 압도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긴축안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리스 국민들은 우리의 길, 우리의 방식대로 나아갈 테니까 채권단은 오히려 우리의 입장을 봐달라는 이제 반대표를 던진 거거든요. 지금 비율이 60%를 넘었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오는 외신들은 이제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가 자신감에 넘쳐서 내가 48시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프랑스 이제 메르켈 총리하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만나서 독일과 프랑스 투톱이 만나서 아마 그리스 문제에 대한 마지막 이제 어떤 앞으로의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 글쎄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리스 국민들이 굉장히 좀 낙관하는 게 아닌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살짝 우려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낙관적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심리 같은데요. 근데 이미 뭐 반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사실 독일 쪽은 매파, 강경파 쪽입니다. 프랑스가 좀 온건파. 그래서 프랑스는 그리스를 묶어두자는 쪽이고 지금 메르켈 총리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전화를 받고 있다. 빨리 그리스를 떼내자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날 아마 만나가지고 브뤼셀에서 유럽 정상들이 만나서 의견을 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리스가 드라크마를 쓰든지 이번 기회로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리스에게도 좋고 또 유로존 국가들에게 저는 결과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단 드라크마라는 게 그리스 자국 화폐 말씀. 그렇습니다.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에 쓰던 화폐인데 예. 아마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때 뭐 드라크마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화폐 말씀을 드리면 드라크마로 가는 것이 그리스가 중장기적으로 자립갱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나 이게 단기적으로는 유로존 국가들 나머지 18개 국가들에게는 만약에 나간다면 19개 국가니까 18개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시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잘 극복을 하면 유럽 경제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미난 현상이 실제 밖에서는 다들 걱정을 하고 있고 이 네. 여파가 어떻게 번질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 국민들은 지금 해변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과 밖의 시각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그리스 국민성이 원래 이렇게 낙관적인가요? 어떻습니까? 국민성이 낙관적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위험에 딱 닥치면 누구든지 그 위험을 좀 피하고 싶잖아요. 회피 심리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지금 이 정권을 뽑아준 지금 이제 그리스가 급진좌파 연합의 시리자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당을 뽑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의 젊은 층들이에요. 이 젊은 층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 힘든 거 싫다. 어차피 외부에서 지금 개혁 들어오고 이러면 어차피 우리 또 졸라매야 되는데 어차피 배고를 거 지금 일어나 나중에 일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 더 이상의 긴축은 원치 않는다. 나는 이 위험을 더 이상 계속 가져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불안에 대한 저항 심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시나리오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결국은 가장 큰 채권 국가인 독일하고 프랑스가 네.
노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더 하나로 압축하면 독일이거든요. 네. 가장 많이 돈을 빌려준 것이 독일인데 독일이 이렇게 우리의 안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유로화를 수혈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인 네.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 입장에서는 유로화가 당연히 없고 국가의 금고는 말랐기 때문에 자국 화폐를 어쩔 수 없이 발행해야 되고 이제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건 뭐 최악 극단적인 시나리오고 이제 그 사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좀 그나마 긍정적인 거 그리스 쪽에서 긍정적이겠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빚을 한 번 더 한 30% 또 탕감해 준다. 기존에 있는 빚을 또 한 번 탕감해 주고 네. 과거처럼 또 돈을 빌려주는 건데 예. 아마 이 방식을 택하기에는 독일을 비롯해서 기존 뭐 국민들 비롯해서 유로존 회원국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탈리아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 한 1,300억 유로를 빌려줬고 프랑스가 한 800억 유로,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400억 유로 정도를 빌려줬는데 이탈리아 은행들이 지금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디폴트로 정말 가게 된다 그러면 이탈리아까지 파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리스가 인질로 잡고 독일과 함께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외환 보유고로 10억 유로밖에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 네. 7월 10일 당장 25억 유로를 갚아야 되고 20일 날 또 한 30억 유로를 갚아야 되고 7월 30일 날 32억 유로를 갚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75억 유로를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10억 유로밖에 없는 그리스가 무슨 수로 갚겠느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ELA라고 하는 긴급 자원을 받아야만 되는데 은행도 아마 ATM 머신도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를 정도. 월요일이 아마 마지막 데드라인이겠죠. 데드라인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 아마 이탈리아의 문제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뭐 다른 PX 국가들의 문제를 놓고 봐서 이 독일이 상당히 결정을 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세계 경제는 어떤 네. 여파가 있었습니까?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금융시장 네. 봤는데요. 일단 유로화 가치가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한 1% 정도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유로화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보여지게 되고요. 유럽 증시의 선물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3%대 4%대까지 급락 양상. 미국 선물 시장은 한 1.5%에서 한 1%대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오늘 하루 정도는 아마 이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밤에 독일, 프랑스 회의, 그다음에 내일 유로존 정상들이 모여서 또 한번 회의를 하게 되는 수요일 정도가 된다면 정말 방향성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최악은 만에 하나 그리스 왕따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완전히 고립시켜가지고 굴복시키겠다 이런 정면 승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힘의 논리, 옛날 논리가 또 나오게 될 텐데 좀 그 전에 사전 협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근데 그리스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멀리 있지 않는 가까운데 중국 경제가 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상해 주식이 지금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유럽도 유럽이지만 중국 경제도 제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스 사태가 세계 증시와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아마 어쩌면 이 얘기에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들 솔깃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롱 속이나 저금통 속에 혹시 1998년에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500원짜리 동전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네. 80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어떤 얘기입니까? 화면 잘 보시면 위에 1998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1998. 저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997년 우리가 IMF 외환위기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뭐 돈 부족하고 하는데 부족하고 해서 1998년 같은 경우에는 네. 동전을 얼마 찍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1998년에 발행됐던 500원짜리 주화가 놀라지 마십시오. 8,00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평소에는 한 1,000만 개 이상 발행하는 네. 거거든요. 500원짜리. 근데 그 해 한 해만 8,000개밖에 발행되지 않았고 원래는- 100원짜리 역시도 비슷했고요. 원래는 8천만 개 찍었다. 그 정도 수천만 개 찍어야 됩니다. 500원짜리니까. 예. 그래서 8,000개밖에 없어서 예. 많이 수거하고 수집가들이 갖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저 98년 주화가 남아 있는데 저 가치가 뭐 못 받으면 50만 원, 많이 받으면 저 500원짜리를 80만 원에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게 이제 2003년에도 한번 돌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이 수거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안 들어간 8,000개 중에 일부분이 있어서 근데 한 경험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만약 저 사실을 모르고 네. 98년 동전을 은행에 넣었다면 어땠을까? 너무나 섬찟하다. 그냥 날려버릴 뻔했다는 그냥 글들이 저금통
인터넷에 올라오더라고요. 저금통 그냥째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전들 만약에 은행에다가. 이 소식을 오늘 들은 분들은 아마 집에 있는 돼지배는 다 갈릴 것 같은데 그걸 아마 모르고 나서 이제 이 하나에 80만 원에 팔렸다는 건데 네. 사실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돼지 다 털어도 80만 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 막내가 지금 중학생인데 그 중학생 되기 전에 저희가 함께 모아놨던 걸 애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애들 넣었는데 저도 오늘 배 갈라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게 희소성의 원칙이거든요. 워낙에 적으니까 적은 것, 귀한 것은 비싸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저도 오늘 가서 한번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저기서 돼지 저금통들이 이제 좀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원짜리도 유명합니다. 100원짜리. 예. 예. 이런 동전이 98년 500원짜리 말고 또 있다고 네. 합니다.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1998년산 500원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있고요. 98년에 만들어진 100원짜리 역시 수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고 지금 뭐 하고요. 8만 원에 팔렸다는 얘기 있습니다. 아, 예. 100원짜리가 8만 원에 팔렸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81년.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81년산 100원짜리와 81년산 10원짜리도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 저게 지금 실제 거래가 되는 게 수집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저게 뭐 일반 누가 당국에서 사주는 거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거 우리가 저 수집하려는 동전을 갖고 분들. 가서 네. 한국은행 갖다 주면 아, 그 오해입니다.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수집상들이 가격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미 8,000개니까 시중에 도는 거는 다 됐고 몇백 개, 50개도 안 될 정도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 마지막을 못 올려는 수집상의 이야기고요. 저거를 괜히 한국은행 아니 뭐죠? 은행 가가지고 바꿔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바꿔줘요. 네네. 은행에서는 그럼 만약에 예. 집에서 그런 98년도 500원짜리를 발견했다면 그냥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전화가 올 겁니다. 네. 예. 하면 이제 갖고 가셔가지고 계약서 쓰시고 현금 거래해서 바꾸시면 될 근데 겁니다. 저런 걸 수집하는 분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난 그게 참 궁금한데. 앞으로 수집 안 가격이 더 하시면.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대 심리 때문에 당연히 수집을 하는. 저는 벌써 아까 2003년도에 소문이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2007년도에 이미 배를 다 갈라가지고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98년 500원짜리를 보면 98년은 어제도 제가 광주에서 올라오면서 특실에서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길래 네. 바로 연도수를 확인을 했거든요. 1997년도라서 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동전 가격이 500원짜리가 8만 원, 80만 원, 또 100원짜리가 8만 원 이렇게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 말씀한 희소성의 원칙, 네. 그리고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아마 이유가 아닐까. 우표 수집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한국은행은 2000년대 중반 이후, 2007년 이후에는 동전 발행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그렇습니다. 동전, 희귀 동전, 네. 예. 투기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그런 건가요? 폐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더라고요. 이제 공개에서는 몇 개를 발행했다라는 게 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찾아보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네.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2015년 벌써 절반이 가고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각 부처에서 변경이 됐거나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 많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손재훈 아나운서가 오늘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벌써 반이 지나고 7월이 시작됐는데요. 7월부터 달라진 제도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월급에서 나가는 소득세 비율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는데요. 80, 100, 120%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식인데 100%를 고르면 지금과 똑같은 거고요. 80%를 고르면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는 적게 떼겠지만 그 대신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내게 되거나 적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반값 임플란트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만 75세 이상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만 7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필리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가정용 전기요금도 한시적으로 내려갑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대략 8,400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계좌 이동제가 시작되는데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은행에 일일이 전화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진다고 하네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상원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김태현 변호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당청은 물론 여권 내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된 국회법 개정안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 오늘을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시한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유승민 원내대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답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주말에 대구 지역구에 네. 있다가 올라오면서 기자와 만난 서울역에서 인터뷰를 지금 한 모습인데요. 거취 문제에 관해서 입장 변화는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거취 문제뿐만은 뭐 모르겠지만 오늘 어쨌든 유승민 대표가 어떤 형태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을 이제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국회에서 뭐 그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든 안 되든 이제 폐기될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와는 무관하게 네. 여기에 대해서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으로서의 어떤 형식이든 코멘트는 불가피하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인데 이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오늘 일부 언론에 보면 뭐 친박과 비박도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20일 추경까지 좀 하고 내 할 일은 하고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형식이 될 것인지 지금은 할 말 없습니다는 얘기도 이제 오늘까지인 것이고 이제 오늘 2시 본회의 이후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형태든 입장 표명은 네.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할 말이 없습니다는 지금까지 그렇죠. 할 수 있는 얘기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이후부터는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냐. 본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돌아와서 제의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폐기된다면 그건 당연히 원내사령탑으로서 어떤 형태든 그렇죠. 뭐 거기에 더구나 이 대해서 국회법 입장 자체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오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할 말 없습니다만 그건 정말 무책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얘기 무슨 말씀이든 유승민 대표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중에는 거취가 포함 안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기 거취 문제를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할 말은 어제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이제 오늘 할 거를 미리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다 정리는 돼놨겠죠. 유승민 대표도 정치를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다 정리해놨을 텐데 과연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는 건데 저도 뭐 박성호 소장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어찌됐건 간에 어찌됐건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본인이 주도했던 법이 그 이유와 과정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서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어떤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맞죠. 근데 거기서 이제 메시지가 아마 3개 정도일 겁니다. 지금 사퇴할 것이냐 아니면 난 죽어도 안 할 겁니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내가 뭐까지 해놓고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스케줄을 밝히는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당장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유승민 대표 입에서 나올 메시지는 글쎄 저는 계속하겠습니다까지 아마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내긴 쉽지는 않을 거고 아마 추경안 처리까지 내가 처리를 하고 왜? 어차피 내가 원내대표고 이게 추경안이라는 게 굉장히 긴급한 사안, 중요한 사안이니까 지금 내가 바로 그걸 처리 안 하고 물러난 것도 무책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추경안까지 처리하고 한 7월 20일이나 7월 말경에 내가 사퇴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계획을요. 그렇다고 보면 친박과 청와대로서도 어찌됐든 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한 계획이긴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고 하면 그러면 반발이 좀 수그러들 수 있어서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3가지 상황 얘기하셨는데요. 오늘이나 내일 사퇴할 거다. 네. 그리고 추경안까지 일단은 처리할 거다. 그리고 계속 갈 거다. 예. 이 3가지 시나리오에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예, 일단 오늘 6일 혹은 7일에 사퇴를 하게 되면 친박계의 전망, 비박계 전망 나눠봤는데 친박으로서 뭐 곧바로 사퇴를 수습하는 건데 비박계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친박과 차기 원내대표 놓고서 또 경선을 벌이면서 다툼이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사퇴했을 때 차기 원내대표는 어떻게 되냐? 제 생각은 경선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합의 추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의 추대가 높다. 이제 이주영 의원이 한 2번 떨어졌잖아요. 떨어졌고 동정 여론도 있고 또 이주영 의원이 좀 부드러운 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표대결로 가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새누리당에 일어나겠냐. 저는 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합의 추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한번 보시죠. 만약에 20일까지 추경, 이제 지금 20일 얘기하고 있는데 추경 처리 후에 사퇴를 선언한다. 그럼 친박계는 일단은 데드라인이 정해졌으니까 논란이 진정되고 사퇴 수습되고
비박계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잠복기로 좀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합의 추대 문제라든지 뭐 네. 경선이라든지 어찌됐든 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다음 원내대표 자리가 누가 될 것이냐 또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오늘 사퇴하는 거다 만약에 20일 정도로 시간 여유를 주게 되면 그 와중에서 그 합의 추대 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좀 친박과 비박 간에 원활하게 물밑에서 풀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저 두 번째 안들이 조금 탄력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사퇴를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네, 친박계의 반발 당연히 거세겠죠. 그리고 의총을 만약에 의총이 이제 거취 문제로 해서 열린다면 새 대결, 새누리당이 정말 쪼개지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근데 재미난 게 비박계에서는 예. 이제 곧 있으면 휴가 시즌이니까 이제 하한기에 접어들면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글쎄, 있어요. 허지부지는 최근에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여줬던 몇 차례 모습들을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정치 스타일로 봤을 때 이게 허지부지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승민 대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운영위에서 이병기 실장하고 한 7분간 티타임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오고 갔는데 저는 유승민 대표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냥 버틴다는 것은 글쎄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유승민 대표가 정치를 하루 이틀 하는 분도 아니고 이 상황을 그냥 버텨나간다. 네. 그거는 일종의 파국인데 물론 뭐 친박도 정교한 플랜 B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 됐을 때는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맞서는 형국인데 그랬을 때 결정적인 키는 김무성 대표가 갖는 것이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키워드가 추경인데요. 네. 추경 관련해서는 여야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추경 20일까지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이렇게 계속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경만을 본다면은 유승민 네. 대표가 추경까지는 하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추경의 그 중요성을 본다면은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추경이라는 게 성공하려면 일단 타이밍이거든요. 한다고 했을 때 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하고 시장 기대보다는 좀 더 많이 하는, 이랬을 때 그게 시장에 먹히게 되는데, 만에 하나 이제 오늘 중으로 유승민 대표 사퇴하고 이제 야권에서 다시 반발하고 이렇게 된다면 실은 추경을 가지고 또 시간을 끄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자체 추경안을 지금 또 내놓는다. 예, 뭐 가령 뭐 가뭄이라든가 또 의료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를 더 보완하겠다. 그렇게 돼서 만에 하나 7월을 넘어간다면, 원래 계획은 7월에 통과시키고 8월 1일부터 돈을 쏜다 이런 건데, 네. 무너지게 된다면 이게 8월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은 추경을 할 별 목적이 없는 겁니다. 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추경의 효과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추경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는 유승민 대표가 끌고 가서 끝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유 원내대표가 버틸 경우에 친박계 모든 방법 동원하겠다, 의총 열더라도라는 입장입니다. 주말에 의원들 만나서 친박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표단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유승민 지키기에서 이제 돌아선 의원들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게 뭐 친박 비박의 구도로 지금 언론은 설명을 하는데 그 구도만 갖고 지금 새누리당 내의 역학관계가 설명되기냐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어쨌든 국회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누군가의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치적 책임은. 그리고 사실은 뭐 대통령의 요 20월 발언이 없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왔고 그 다음에 이게 제2에 붙여져서 이제 이게 폐기된다면 사실은 원내대표가 어떤 형태는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히 친박과 비박을 이제 칼로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사퇴다, 반대다 이런 구도는 초기에는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섞이면서 좀 피로감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좀 파국을 막아야 된다는 논리가 좀 다수를 이루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집단행동 가능성 시사를 했는데 친박계는 어떻게 보세요? 과연 가능할 거로 보시고 의원총회를 열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저는 이 사태를 그리스 사태하고 좀 비슷하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유승민 대표가 마치 그리스 같고 네. 그리고 친박이 독일 같고 비박이 프랑스 같은 그런 입장인데 글쎄요, 유승민 대표가 이번 사태를 놓고 본인이 전 개인적으로 저분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안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 그 가능성은 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새 대결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지만은 비박 세력도 만만치 않은 세력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기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 사태로 저는 이 시각을 보고 한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유승민 대표의 친박계가 집단 사퇴할 가능성은 뭐 거의 저는 없다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비박과 친박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파국으로 가는 건 없지 않겠는가. 마치 유로존이 완전히 깨지는 것처럼. 하지만 유승민 사태를 놓고 이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타협점은 찾아내야 되는데 과연 그 접점이 어디가 될지는 참 궁금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정문대결하는 그런 상황은 와서도 안 될 거고 아마 친박계도 쉽게 그렇게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물론 왜냐하면 1차 의총에서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친박이 완패한 것이거든요. 그로 지금까지 만약 오늘 당장 의총회 열린다고 했을 때 시간이 좀 있죠. 네. 그 와중에 친박계가 표단속을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밀 작업들을 하긴 했을 겁니다. 만약에 표결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박계 입장에서 야 지금 이거 붙었을 때 과연 승산이 있느냐에 대해서 100%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승리를 장담했던 당내 선거에서 사실 번번이 깨졌던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 입장에서는 그 본격적으로 의원총회에 몰고 나가지는 못하겠으나 그렇지만 압박의 수단으로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그런 모양새를 취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봤던 그 박명재 의원인가요? 그 친박 비박 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쭉 거기 보면 중립성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결국 만약에 그게 다 그 명단이 맞다라고 하면 중립성향 의원들이 만약 의원총회 보셨을 때 어디로 가느냐 그 모양인데 결국 친박계가 언론에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건 야 중립성향 의원들 우리가 다 지금 포섭이 끝났어. 붙으면 우리가 이겨. 그러니까 유승민 당신 당장 내려와. 이런 그냥 압박용인 거지. 실제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열겠느냐. 저는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를 설득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좌불안석이 김무성 대표일 수도 그럴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김무성 대표께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를 완전히 설득했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 좀 아직까지 불안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아마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도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시나리오도 아마 좀 확률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키를 쥐고 있는 사람 김무성 당대표. 오늘 이후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네. 관심사인데 최근의 사석에서 6일 이후에 유승민 원내대표 버티면 어떻게 된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실까요? 핵심은 저겁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딱 본질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국회법 문제거든요. 사실은 아까 친박이 할 수 있는 옵션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국회 표결 들어가가지고 반대가 많아서 폐기되는 수준인데 친박이 그 옵션을 꺼내기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게 3분의 1로 다시 찬성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김무성 대표 얘기는 뭐냐면 김무성 대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두 가지입니다. 파국은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한다면 원내대표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느냐 유승민 대표가 옳았느냐의 논리가 아니고 파국을 맞은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뭐 김무성 대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죠. 많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회법 통과에 대한 원내대표의 정치적 책임 문제는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의 입장 표명은 필요한 것인데 계속 버티게 들어간다. 장기 농성에 들어간다면 여권 전체가 파국이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르냐 유승민 대표가 오르냐의 논점에서 파국은 막아야 된다는 이쪽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뭐 CG에서 나왔지만 가장 마지막 문장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의 갈등 속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네. 누가? 바로 여당 의원들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유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대구 지역, 그 지역구죠. 지역구인 대구 민심 어떤지 한번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에서 51.1%가 사퇴할 일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 뭐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고향이지 않습니까? 뭐 흥미로운 여론조사인데요. 야권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 옹호하는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야권 반응들 한번 먼저 잠깐 보실까요? 문재인 대표 유승민 사퇴 요구 선거법 위반이다 일찌감치 얘기를 했었고요. 이종걸 원내대표 이제는 자기 갈 길을 가야 할 때다. 자, 정청래 당대표 정청래 위원 유승민은 무죄 사퇴해야 할 이유 모르겠다. 네, 가장 재미난 건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인데 TV를 보시던 80 넘어께서
유승민 저 사람 정의당으로 데려올 수 없냐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야권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좀 파이팅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약간의 뭐 이의제의적인 전략적 측면도 있겠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처음에 그 나왔던 새정치연합의 세 분들의 그 말씀들은 새 의원의 그런 얘기는 유승민 의원을 도와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노회찬 전 의원의 저 얘기는요. 유승민 의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도 특히 이제 대구 쪽 보수 세력 봤을 때 뭐? 유승민이 정의당한단 말이야? 역시 유승민은 우리 대통령과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생기면 저거는 유승민 의원이 절대 도와주는 얘기가 아닌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김무성 대표 마지막 언급 다음 총선을 대통령과 각을 지어서 치우고 싶은 사람 없을 거라는 얘기가 그게 바로 대통령의 힘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독특한 힘인데 이게 사실은 현재 권력, 미래 권력 붙으면 항상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요. 미래 권력인 이명박 정부 때도 붙어서 이겼습니다. 지금 현재 권력일 때도 지금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30%라는 정말 막대한 콘크리트가 있는 것이거든요. 막강한 고정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미래 권력일 때도 현재 권력에 뭐 아롱글 없이 본인의 마이웨이를 갈 수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 권력일 때는 또 당연히 마이웨이를 갈 수 있죠. 아마 제가 좀 무리한 추측이 하자면요. 퇴임하신 다음에 정말 과거 권력일 때도 저 콘크리트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면 한국 이 보수 정당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막강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총선의 승리나 본인의 대권 훈련에서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를 무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갈등하고 있는 것이고 여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 대통령 없이 치를 수 있을까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야권의 비노 그리고 여권의 비박이 합쳐서 지금 합치는 것 아니냐, 합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 얘기도 오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건 상상력의 과잉이라는 생각이 있고 평론가들이 뭐 도상에서야 여러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할 수 있지만 현실적 속에서 그게 구체화되려면 예를 들어 야권 신당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렛대가 굉장히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신당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구체화하는데 근데 그걸 뭐 비박과 비노가 합쳐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 이른바 민주협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게 뭐 그냥 상상은 해볼 수 있으나 정치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 아까 MB정부 때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의 정치적 업적이 뭔가 하면 그 MB와 박근혜 대통령의 경선, 치열한 경선이 있지만 승복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탈당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적을 아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MB께서 뭐 사석에서 내가 유일하게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을 깬다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간단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에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텐데 이에 대해서 야권의 반발의 목소리 굉장히 거셉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참여하면은 당연히 투표를 해야지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입장만 했다가 퇴장하겠다는 말입니까?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꼼수를 쓰려는 것인지 의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오늘이 또 정무수석 공백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당청 간의 조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정무수석 50일 동안 비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문제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문제가 많죠. 비어있으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가 당청 간에 거의 지금 채널이 거의 스톱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정무수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무특보들도 논란 끝에 있는데 이분들도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이제 뭐 청와대에서는 당하고 일체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 얘기하는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상적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50일 동안 공백인 것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정무특보들이 정치적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싸움을 부추기는 것도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하여튼 이 문제는 청와대가 정말 비판받아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무수석 공백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옮길 때도 굉장히 공백이 길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조수석 사태 이후로 저희도 뭐 적정한 적임자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만 아직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후임자를 물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불편한 심기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참석했지만 김무성 대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해서 그런 자리라도 좀 서로 만나서 좀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저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저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나 저게 사실 뭐 국내 행사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국제 행사 아닙니까? 국제 행사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저게 뭐 유니버시아드 뭐 올림픽은 아니고 유니버시아드긴 하지만 국제 행사라도 저게 전부 다 방송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통령과 집권당 원내대표가 지금 별로 안 좋은 모습, 좀 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은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물론 속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정의원 의장에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고 괘씸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저런 자리에서라도 뭐 반갑게 악수하거나 인사하는 모습들을 좀 연출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장면은요. 글쎄요, 저 부분은 대통령께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국제행사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장단 왔을 때도 정의화 의장이 좀 빠졌던 측면도 빠졌었죠. 있고 또 최근에 평통에서도 김무성 대표는 바빠서 못 갔다 하는데 당대표가 빠진 문제, 결정적으로 유니버시아드 문제인데 저게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서 국회의장하고 반갑게 국제행사 아닙니까? 네네. 그런 모습이 연출돼야 되는데 어떤 경위에서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는 대통령이 이제 협량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너무 좁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저런 측면에서 참모들이 조금 더 좀 풍부한 조언을 해서 좀 그림을 좀 예쁘게 연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물산하고 합병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요. 외국계 투기 세력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화제입니다. 네.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영선 의원이 삼성 보드기 가드로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저 외촉법이라고 부르는 법인데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 내용이 약간 좀 글쎄요, 저게 법률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대로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 여러 가지 한계 제한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령을 위반했을 때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거를 개정해서 지금 저기 보시죠. 한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과연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한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엘리엇 펀드가 삼성 지금 합병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논란을 일으키는 게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 문구 자체가. 법적인 해석은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해주실 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작은 지분으로 해서 전체 그룹을 58개 이상 그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물산이 또 가지고 있는 게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생명 다 얽혀 있어서 4.05%만 가지고도 지금 충분히 삼성물산만 건드려도 삼성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러니까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이미 삼성전자는 50% 가깝게 외국인들이 주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의 싸움으로 비춰진다 그러면 이번 사태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할 때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하실 때인가요? 그 예산안과 연관시켜가지고 굉장히 긴 싸움도 있었고 이번에도 아마 그런 와중에서 저런 그 개정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저게 사실은 저는 좀 위헌적 요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정천재 칼럼 지적하셨지만 뭐가 한국 경제에 원활한 운영을 저해되는 거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 엘리엇 사태가 삼성물산의 그를 공격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저기다가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 물음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법은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설사 통과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그런 의도 자체가 잘못됐던 건 아니고 분명히 박영선 원내대표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기관산업 같은 경우에는 M&A를 제한하는 그런 법률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되는 건 맞지만 저런 워딩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불명확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